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토요타에서 새롭게 풀모델 체인지에서 출시한 북미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컴팩트 SUV RAV4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한 RAV4는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봤을 때는 기존에 약간 귀엽고 동글동글한 면이 있었던 RAV4를 연상시키기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특히 곡선보다는 이렇게 직선이 강화가 돼서 차가 좀 남성다워진 인상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선이 굵고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 모습은 마치 타코마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포러너의 앞모습과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RAV4가 출시되면서 제가 보여드린 이 모델은 트레일이라는 모델인데, 기존의 RAV4에서는 그렇게 오프로딩 기능이 강화돼서 나온 적이 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많은 변화를 줘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오프로드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새롭게 출시했고, 그 이름을 트레일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트레일 말고도 기본 RAV4들은 다 출시를 해요. 특히 아직 캐나다에는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RAV4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엔진에 뒷바퀴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4륜구동 방식을 채택해서 연비도 더 좋게 했고 출력도 더 높게 해서 기존의 RAV4보다는 더 파워풀하고, 토요타에서 말하기에는 젊은 층이 운전해도 지루하지 않고 또 재밌는 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이브리드 모델 직접 타보고 또 경험을 해봐야겠죠. 현재로서는 가솔린 모델밖에 나오질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궁금해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제가 비교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6월 이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직접 운전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5세대는 딱 봐도 사이즈가 더 이상 컴팩트 사이즈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죠? 적어도 준중형 SUV 이 정도 사이즈로 느껴집니다. 차 길이가 거의 4m 60에 가까워졌고 휠베이스 자체가 거의 2m 70이에요. 그러니까 컴팩트 SUV라고 하기에는 이제 세단형으로 봤을 때는 이미 중형 세단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으로 와서 보면 일단 타이어를 보여드릴게요. 타이어의 사이즈는 2355에 19인치예요. 앞뒤 바퀴 다 똑같고 일반 레디얼 타이어에 가계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는 2500cc의 VVT-i 엔진을 장착을 했어요. 4기통 엔진이고 마력은 203마력이고요. 그리고 프론트 휠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트레일 같은 경우는 AWD가 기본으로 적용돼서 얼 휠 드라이브고,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은 앞바퀴 그리고 배터리 모터는 뒷바퀴에 적용이 돼서 그렇게 구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자동 8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자체 공간과 그 다음에 저 뒷자리 의자를 젖혔을 때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자를 이용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깊이는 현재 최대 37인치까지 보여지고 있거든요. 센티미터로 환산했을 때 약 95cm 정도까지 되는 깊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넓이를 재드리겠습니다. 네, 넓이는 양 끝까지 이렇게 재지 않는 이유는 실제 깊이면에 있어서 양쪽 끝에 부분이 안쪽에는 좁기 때문에 그 좁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를 대고 재고 있습니다. 넓이는 그래서 39인치를 이루고 있고요. 센티미터로 환산했을 때 1m가 되는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1m에 깊이 약 95cm 정도 되는 공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높이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높이는 약 32인치 정도 나오죠. 센티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80cm가 살짝 넘는 그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게는 거의 1m 정도를 쓰실 수 있고, 깊이로는 약 95cm, 높이로는 약 80cm 정도 이렇게 가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감안하실 부분은 이번 RAV4도 해치 부분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높은 짐을 싣기에는 트렁크 도어가 닫히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시트는 6대4 분할로 젖혀지게 되어 있고요. 완전히 젖혔을 때 지금 모습인데 완벽하게 평평하게 되진 않지만 저 윗부분이 그래도 약간 솟아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정도의 높이, 살짝 높아진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충분히 이 뒷공간을 전부 짐칸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68인치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68인치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m 70cm가 살짝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을 봤을 때 기존 RAV4의 트렁크
트렁크 공간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룸 자체가 더 넓어지고 높아진 면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나온 이 RAV4의 승객석이나 여러 가지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브랜드의 SUV와 비교했을 때 X3나 GLC라든가 아우디 Q5 이 정도의 공간보다도 더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 RAV4는 차체는 작았지만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가용 면적들은 상당히 넓어서 탑승자도 편했고 짐도 좀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었던 아주 장점이 높은 차였는데, 이번에는 차도 커졌고 그 커진 만큼의 또 공간 활용도도 더 높아져서 공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탑승을 했습니다. 뚜뚜뚜님, 이번에는 실내 인테리어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에도 USB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요거는 바닥이 아니고 이게 플로어 매트입니다. 지금 이 차는 4륜구동 모델이라서 살짝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진 않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RAV4의 4륜구동 차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RAV4는 약간 스포티한 면이 많이 가미가 됐어요. 그거를 실내에서는 컬러로 표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주황색이 들어간 부분이 좀 독특하게 약간은 스포티해 보이면서 SUV 차량 나온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시면 스위치에 선루프를 조정하는 것과 선글라스 홀더가 들어있죠. 이 부분은 참 별거 아닌데 선글라스 하나를 보관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씨 킴님이 16년 RAV4 XLT 모델의 그 리어뷰 카메라에 경고음이 없고 라이트에 오토라이트 없어서 불편했다고 하셨고, 홀스파워가 약한데 신형은 개선이 됐는지 좀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라이트 레버에 보시면 오토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오토 라이트는 이 차에는 적용이 되었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뒤에 백업 센서는 없어요. 보통 소리가 나는 부분은 센서를 통해서 나는 부분인데, 이 차는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후진을 위한 기어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경고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셨던 이 차의 마력 부분은 제가 또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패신저 사이드에 있는 시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번 RAV4에 또 새롭게 적용된 시트예요. 스포츠 시트라고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이 허리를 받쳐주는 부분이나 쪽 다리를 받쳐주는 부분에 이 날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보면 서 있는 만큼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지탱해주는 능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RAV4의 시트의 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착조할 수 있는 이 시트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 더 좁고 좀 이렇게 짧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키가 좀 크신 분들은 포근히 감싸는 느낌은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반자율 주행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이 차가 운전을 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운전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상에서도 여러가지 데이터라든가 알림 상황을 보실 수 있고, 현재 이 차는 워셔액이 부족하다고 경고음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연비 10.2L당 100km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차를 계속 운행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한테 직접 여쭤봤더니 여기 기준으로 9.5L 정도의 100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때로는 9L에 100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거를 거꾸로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리터당 대략 한 11km, 많게는 12km까지도 나온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를 갖고 계신 분은 전혀 평소에 과속을 자주 하시거나 상당히 막히는 길을 자주 다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연비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도로 컨디션이나 주행 여건을 갖고 운전을 하신다고 보면 시내 주행을 많이 하거나 고속 주행을 많이 할 때는 약간은 떨어질 우려가 있죠. 네,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래드 송님께서 북미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 다른 유명한 SUV, 그러니까 CR-V라든가 CX-5, 로그 이런 것들과 실연비 비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차는 CX-5는 실제 연비 테스트를 제가 해보지 못했고요. CR-V하고 로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R-V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형 1.5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CR-V에 이번에 나온 신형 엔진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하고 고속 주행하고의 연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되게 재밌는 것은 고속 주행 한
100km 이상을 계속 꾸준히 달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연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대략 70에서 80km로 계속 주행을 해야 가장 좋은 연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로그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연비가 아주 이렇게 좋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리터당 10km가 채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비로서는 가장 불리한 차가 닛산 로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주행 테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닝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을 눌러보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보시면 알겠지만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아주 높은 산도 아니고, 그리고 시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을 오면서 내비게이션 맵을 설정을 하고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지도를 못 찾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GPS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히 저렴한 GPS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여기 자주 오는 곳인데 이렇게까지 맵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상황은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 자체의 어떤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 나오는 토요타하고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죠. 메뉴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게 됐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좀 상당히 불편한 면으로 다가오는데요. 뒤로 가기가 있어야 바로 전 단계로 가는데 무조건 앞으로만 계속 디렉토리만 찾아 들어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결국은 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메뉴 버튼을 누르든가요. 네, 역시 오퍼레이팅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스크린에 뭐 어떤 색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블루 컬러로 할 거냐, 뭐 획기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기능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도 인터넷으로 받아서 봐야 되는 건데 통신이 전혀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맵이 탐색이 되고 있질 않죠. 오토 하이빔 장치 들어와 있고요. 앞유리에 열선이 들어와 있어서 겨울에 성에가 꼈을 때는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고, 핸들 열선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트렁크 스위치 여기 있습니다. 조명 밝기 조절 스위치고요. 이번 RAV4는 기본 모델은 운전석 스위치에 다운만 오토고 올라오는 건 오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옵션을 한 가지라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스위치에 모두 원터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북미 기준이고요. 한국에 들어가는 차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옵션이 괜찮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RAV4의 키 모양인데요. 특별함은 없죠. 이렇게 생겼고,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고요. 여기에 안쪽에 보면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커넥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트레일은 오프로딩 기능이 살짝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딩 길 중에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달릴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계기판을 보시면, 자, 이게 노멀 모드고요. 이게 이코 모드,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이렇게 모드에 따라서 또 계기판 색상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으로 들어왔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다운힐을 내려갈 때 아주 급경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에 맡겨서 내리막길을 아주 저속으로 내려갈 때 약간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서 크롤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즘 출시되는 SUV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노우는 겨울철에 트랜스미션으로 말씀드렸을 때 1단을 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토크가 높아져서 헛바퀴가 돌 수 있으니까 겨울에는 이걸 누르고 출발을 하면 미션이 2단 또는 3단을 놓고 출발하게 돼서 아주 서서히 차가 발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끄럼 방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USB 연결 장치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차는 요 암레스트에 슬라이딩 기능은 없고요. 고정식입니다. 글로브 박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의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매뉴얼북이잖아요. 토요타하고 렉서스는 아직도 매뉴얼북이 상당히 두껍고 여러 권이 들어있고 크고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차들도 많이 있는데 종이를 많이 사용해서 책으로 두껍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RAV4는 옵션에 따라서 헤드라이너가 블랙으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레일이라서 그 버전은 지금 나와 있질 않고 얇은 아이보리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블랙의 헤드라이너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옵션은 북미 캐나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조 컨트롤 장치도 통풍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 동시에 켜지진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고요. 일반 전자식 공조 컨트롤 장치가 다 들어와 있고, 운전석, 패신저 사이드 별도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AV4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에 히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찬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차보다는 앞에서 분리해서 실내로 보내주는 공기를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석킴님, 제가 실내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 보시면 전에 RXL의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연하셨던 렉서스의 지금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 저희 한국 세일즈분 데릭 전 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지만 키가 183이신 데릭 전 씨가 운전석에 포지션을 맞춰놓고 그대로 뒷자리에 가서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고 헤드룸 공간도 뭐 전혀 닿는 곳도 없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라면 일반 독일차 같은 경우는 중형 SUV 이상의 공간이랑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보이고, 어떤 SUV와 비교를 해도 공간적으로 불리한 면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자, 지금은 뒷자리에 그 리클라이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정식은 아니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자, 리클라이닝 레버는 여기에 있고요. 이걸 당기면서 리클라이닝을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리클라이닝을 가장 세웠을 때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가장 뒤로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시트가 보였던 부분이 다 들어갔죠.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리클라이닝이 많이 돼서 오히려 세우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개인마다 취향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카카님, 반자율 주행 부탁하셨고요. 우루님, 국내 가격이 매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국내 가격까지는 잘 판단이 서질 않고요. 자막으로 이 차의 가격을 올려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YYLMA님, 그리고 후킴님, 윤찬성님, 이 부분들이 어떤 소음적인 부분이라든가 유리에서 드는 풍절음 이런 것들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후킴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 캠리와 소음 비교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하이브리드가 6월달 경에 온다고 하니까 도착을 하면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다시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저격수님, 고속주행 시 롤링이 어떤지 말씀 주셔서 이 부분도 운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성아님은 렉서스 UX하고 승차감을 비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UX는 CHR이라는 차와 같은 차잖아요. 그래서 이 차보다는 좀 더 휠베이스가 짧고 좀 더 사이즈가 작은 차의 승차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비교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몸으로서 느끼는 그 승차감 자체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X하고 비교해서요. 일단 노멀 모드로 운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리는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차에서 오는 움직임에 대한 느낌, 노면의 충격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의자를 앉았을 때는 몸을 딱 지탱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편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의자의 그 높낮이 조절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앞쪽이 많이 크기 때문에 많이 높였을 때는 오히려 다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 높이 자체를 적당히 높여준다고 했을 때는 몸을 지탱해주는 느낌도 좋고, 이번에 이 RAV4에 새로 적용된 이 스포츠 시트는 나름 어떤 쿠션감이라든가 몸을 지탱해주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수하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릎 뒷공간 이 부분은 좀 더 짧아서 저한테는 약간은 불편함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이게 시트를 앞쪽을 좀 높여서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트 높이 자체는 높은 편이에요. 제가 시트를 가장 낮은 곳에 위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핸들 위에 부분이 거의 제 턱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이 차는 헤드룸의 공간이 아주 높게 형성이 잘 돼 있어서 답답한 면은 없습니다만 의자 자체는 약간 높은 포지션에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방에 보이는 시야도 대략적으로 본네트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보여요. 물론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보시려면 의자를 높이면 되겠죠. 의자를 너무 높여서 운전하는 거는 그다지 안전운전이나 차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최대한 의자를 낮춘 포지션에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핸들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운전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 차의 텔레스코핑 같은 경우는 깊이 자체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올 때는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좀 뻗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등받이를 좀 많이 세웠어도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차의 소음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 차는 가격이 높고 어떤 소음 설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되게 추구하는 이런 차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라고 볼 때 그 기준으로 해서 느껴본다면 소음 자체가 이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라고 보여요. 특히 일반 1000rpm 때는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이라고 봤을 때 이 차가 대략 한 2500, 3000rpm에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갈 때 그 rpm을 사용하게 되면 엔진룸 안에 엔진 소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RAV4보다는 아주 살짝 조용해진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하신 거를 기준으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략 한 2000rpm 정도만 가도 엔진이 빨리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약간의 산길 같은 곳을 달리고 있어요. 커브길도 많고요. 고도차가 있는 길인데 주행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차가 코너를 돌 때도 그렇게 크게 기울어지는 느낌 들지 않고, 기존의 라브4도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차는 차가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라브4보다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많이 좋게 느껴집니다. 차가 요동치지가 않네요. 핸들을 좀 급하게 이렇게 쳐봐도 그죠? 예전에 특히 초창기의 라브4 같은 경우는 롤링이 좀 심했는데 이 차는 기본 저속에서의 롤링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보고 있는데 기어를 2단까지 내리고 그 경사가 느꼈을 때 한 6도 정도 되는 경사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엔진 브레이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차는 그 토크는 살려두되 악셀을 밟고 있지 않으면 차가 가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오히려 차가 계속 스피드가 붙지 않게 내리막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는 반면, 이 라브4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RPM 계속 높아지면서 속도가 계속 더 붙어요. 그래서 라브4 같은 경우는 엔진 브레이크의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자율 주행 장치를 써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크루즈 컨트롤에서 내리막길을 가더라도 50km를 지정해 놨으면 50km로 가야 되는데 이 차는 그냥 내리막길 경사에 따라서 속도가 끝없이 붙습니다. 벌써 60km까지도 올라갔는데 별로 큰 내리막길도 아닌데요. 제가 아까도 오는 길에 이거를 사용해 봤을 때 깊은 내리막길에서는 거의 한 80km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이 내리막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 밟으면 크루즈 컨트롤은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을 누를 때는 악셀을 띄고 누르셔야 돼요. 악셀을 밟은 채로 세트를 누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시작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환 님이 UX하고 승차감 비교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차의 기준을 사이즈를 떠났을 때 승차감은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 라브4가 상당히 요동치는 것도 없고 서스펜션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타본 UX250 하이브리드 모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승차감을 갖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 차는 사이즈가 훨씬 UX보다는 크다는 걸 감안하셔서 아무래도 무게중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타이트하진 않죠. 좀 느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따른 좀 더 있는 롤링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하체 소음을 좀 느껴보고 있는데 기본 주행할 때 타이어 소음은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속도가 낮은 속도가 됐든 높은 속도가 됐든, 물론 높은 속도가 되면은 타이어의 마찰음이 아무래도 더 커지고요. 이게 엔진음하고 딱 그 교차 지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속일 때는 오히려 엔진음이 좀 더 크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올라가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하체 소음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소음까지도 다 잡을 정도면 이 차를 이 가격에는 못 팔겠죠. 근데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하지만 이번에 라브4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4륜구동이고 모터가 뒷바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전륜구동 모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옵션의 트림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캐나다 기준으로는 이번에 나온 라브4를 리미티드에 거의 풀 옵션을 하게 되면 차값이 뭐 4만 불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라브4 하면은 이곳에서도 대략 2만 불대 후반서부터 3만 불대 초반에 이루어진 4기통과 6기통을 선택해서 차를 옵션을 선택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신형 라브4가 나오면서 물론 2만 불대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2만 불대 차는 너무나 옵션이 빈약해서 판매율이 높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라브4가 요즘 팔리고 있는 걸 보면 대략 3만 불이 넘는 차들이 대부분 팔려요. 그렇다 보면 이 라브4도 어느 정도 금액을 좀 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소음적인 부분, 하체 소음이라든가 엔진 소음 같은 경우는 금액을 올린 만큼에 대한 보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라브4하고 크게 다르다는 점은 못 느끼겠어요. 하지만 운동 성능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핸들링이 특히 예전 라브4는 타이트한 면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핸들에 대한 반응 자체가 무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니까 핸들을 돌리면 차는 좀 늦게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핸들링은 거의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차가 보여줘서 스포티한 느낌마저 들게 해요. 핸들링은요. 그러니까 핸들링이 되게 좋아졌고,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 자체라든가 부품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올라왔는데 제가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사용하던 트랜스미션의 기아보다 한 단 밑으로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가속력은 스포츠 모드를 놓고 가속을 하더라도 가속이 빨리 되거나 느낌이 크게 와닿진 않아요.
차의 마력수는 200마력이 넘는데 세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마력이 안 되는 정도의 세단을 밟고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풍절음이 70km 정도가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풍절음이 또 들리고 있네요. 앞유리 쪽에서 전세대도 이 풍절음이 들렸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크게 개선이 안 된 부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밖에 지금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정도의 풍절음이 들린다는 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차가 80km가 되니까 엔진음이며 심지어 뒷바퀴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 약간 공명음이며 이런 부분까지도 다 느껴지네요. 이 부분은 글쎄요, 라브4만 계속 타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차를 예를 들어서 타다가 이 차를 탔을 때 그 느끼는 거는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 소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CRV나 로그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소음이 있진 않거든요. CRV를 운전하셨던 분들이 이 라브4를 타면 소음이 좀 많이 심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노멀 모드로 다시 놓고 평범하게 또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이 소음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주행의 능력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되게 안정감도 좋고, 일단 브레이크의 담력은 토요타의 가장 좋은 브레이크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차의 무게감 많이 느껴지지 않고 즉각 반응을 하면서 원하는 제동거리의 느낌에서 더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짧고, 이런 느낌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번 신형 라브4는 브레이크에 있어서는 크게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장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80km에 맞춰놓고 다 뛰고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차선이 확실히 그려져 있는 길이니까 아무래도 이 차는 이 반자율 주행 장치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죠. 약간의 커브길에서의 차가 주행하는 거는 레인의 가운데라기보다는 왼쪽 차선에 치우쳐서 주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른쪽보다 차가 왼쪽으로 주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에 차선이 확실히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오래 유지를 하고 핸들도 부담 없이 이렇게 잘 운행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반자율 주행 장치는 때로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속의 일반 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레인 중간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살짝 왼쪽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차선이 애매하게 그어져 있는 데를 갈 때는 확실히 더 라인의 왼쪽으로 많이 붙어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을 좀 더 급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중간에 레인이 대략 10m 정도 끊어져 있을 때는 자율 핸들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에서의 차선이 깔끔하게 그어져 있다는 걸 가정하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앞에 라브4 바로 이 전세대 모델이 가고 있죠. 저 차가 아직도 다 안 팔려서 지금 이 캐나다에서는 행사 중이에요.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주고 이자율도 거의 없는 걸로 해서 차를 판매하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차를 눈으로만 봐도 이 전세대 모델까지만 해도 차가 크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게 더 라브4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라브4를 보면 차가 너무 많이 커졌고 너무 많이 비싸졌다고 하셔서 이게 왜 라브4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이 브레이크의 성능을 알아보려면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한 10,000km, 20,000km는 일단 타봐야 돼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 액과 브레이크에 매칭되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고, 브레이크 패드가 다른 거를 봤을 때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가면서 제동 느낌이나 제동 담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 차 때와 한 10,000km, 20,000km 탄 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면 과히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이로써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신형 라브4에 대한 시승은 마칠까 해요. 이번에도 또 찍고 나서 편집할 때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점 있으면 또 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알려주시고, 기존에 라브4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차를 느끼셨을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보고,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아니면 더 궁금한 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